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세 번째 수기. 다케이치의 예언 중 하나는 들어맞았고 하나는 빗나갔습니다. 여자들이 저한테 반하고 말 거라는 불명예스러운 예언은 맞았지만 틀림없이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는 축복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저는 겨우 허접한 잡지에 실리는 삼류 무명 만화가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가마쿠라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넙치네 집 2층에 다다미 3장짜리 작은 방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고향에서 다달이 극히 적은 돈을, 그것도 제 앞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몰래 넙치한테 보내는 모양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돈은 고향에 있는 형들이 아버지 몰래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집안과 연이 완전히 끊어졌고, 넙치는 항상 기분이 언짢은 듯 제가 비위를 맞추려고 웃어도 무뚝뚝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도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치사하게, 아니 오히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심하게 변한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가면 안 돼요. 아무튼 나가지 마세요. 넙치는 제가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말해 여자를 따라 또다시 바다에 뛰어들 위험이 있다고 여겼는지 외출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아침부터 밤까지 2층 다다미 3장짜리 작은 방에 틀어박혀 코타츠 밑에 기어들어 묵은 잡지나 읽으며 바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자살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넙치네 집은 오쿠보 의과 전문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소아 골동품 가게에 청룡원이라는 간판 글씨 하나는 꽤 호기 있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있는 두 집 중 하나라서 가게 앞면 폭도 좁았고 먼지투성이 가게 안에는 엉터리 잡동사니가 널려 있었습니다. 원래 넙치는 잡동사니들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쪽 손님이 가지고 있는 값진 물건을 저쪽 손님에게 양도해주는 일 등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았습니다. 넙치는 가게에 붙어있는 때가 거의 없었고 대개 아침부터 못마땅한 얼굴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울 때는 17, 8살쯤 되는 나이 어린 점원이 혼자 가게를 지켰는데 저를 감시하는 일도 맡고 있어서 틈만 나면 밖에 나가 동네 아이들과 캐치볼을 하다가도 2층 식객이 무슨 바보나 미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어른들이 할 법한 설교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다툼 같은 것은 못하는 성격이라 피곤한 듯 또는 감동한 듯한 표정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습니다. 어린 점원은 시부타가 숨겨둔 자식으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또한 시부타가 계속 독신으로 지내는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 집안 사람들한테 그에 대한 소문을 언뜻 들은 기억이 있지만 남의 신상에 별 관심이 없어서 속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점원의 눈초리가 묘하게 물고기 눈을 연상시켜 정말로 넙치가 숨겨둔 자식이 아닌가. 그게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정말이지 서글픈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밤늦게 2층에 있는 저 몰래
둘이서 메밀국수 같은 것을 배달해 조용히 먹기도 했습니다. 3월 말 어느 날 저녁, 넙치는 생각지도 않은 돈벌이라도 얻어 걸렸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계략이라도 있는 건지 술과 넙치가 아닌 참치회를 곁들인 아래층 식사에 저를 초대했고 주인 스스로 감탄하고 칭찬하면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식객한테 술을 조금 권했습니다. 대체 이제부터 어쩔 작정입니까? 저는 대답은 하지 않고 접시에 놓인 멸치포를 집어 자잘한 생선의 은빛 눈알을 바라보고 있자니 점점 취기가 올라 놀러 다니던 시절도 그립고 호리키도 그립고 자유가 절실해 마음이 약해지면서 울 뻔했습니다. 이 집에 오고 나서는 익사를 떨 기력조차 없어서 그냥 넙치와 어린 점원의 멸시를 받으며 지냈고 또한 넙치도 저와 마음을 터놓고 오래도록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듯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전과 몇 범이니 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갱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개과천선할 생각으로 진지하게 의논하고 싶다면 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넙치의 말투.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의 말투는 이처럼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데다 언제든 발뺌할 수 있도록 묘하게 말하는 터에 거의 의미 없는 엄격한 경계와 수도 없는 번거로운 술책에 저는 늘 당황했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익살로 대충 넘어가거나 말없이 수긍함으로써 상대에게 모두 맡기겠다는, 말하자면 상대에게 굴복한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넙치가 간단히 말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것을 저는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고 넙치의 불필요한 주의, 아니 세상 사람들의 불필요한 거칠애와 체면치레에 왠지 우울했습니다. 그때 넙치는 저한테 그저 이렇게 말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4월부터 공립이건 사립이건 아무데나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면 당신 생활비는 고향에서 더 보내줄 테니까.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저도 그 말을 따랐겠죠. 그런데 넙치가 지나치게 신중하고 애둘러 말하는 바람에 묘하게 일이 틀어져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진지하게 의논할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무슨 의논이요? 저는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일이겠죠? 예를 들면이라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대체 당신 생각은 뭡니까? 하지만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야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당신 생각입니다. 돈은 고향에서 보내주기로 했다는 말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한마디에 따라 제 마음이 정해졌을 텐데 저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때요? 장래 희망 같은 게 있어요? 사람 하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도움을 받는 당사자는 모른다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걱정되네요. 일단 나도 당신을 돌봐주기로 한 만큼 당신이 어정쩡한 정신 상태로 있는 건 바라지 않아요. 당신이 갱생의 길을 걷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다면 저도 기꺼이 응할 겁니다. 그건 어차피 이 가난한 넙치가 도와야 할 일이니까요. 예전처럼 호감 같은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내 마음 알겠어요? 도대체 당신은 이제부터 어쩔 생각이죠? 여기 2층에서 나가야 한다면 1에서
진심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제국대학을 나온들. 아니, 셀러리맨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화가요. 저는 큰맘 먹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목을 움츠리고 웃던 넙치 얼굴에 들이운 간사한 그림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경멸하는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세상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천길 바닷속에 그런 기묘한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는 듯한 뭔가 어른들 삶의 깊은 곳을 힐끗 엿보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 걸로는 얘기고 뭐고 안 돼요.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요. 생각해봐요. 오늘 밤 밤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쫓기듯 2층으로 올라와 드러누웠지만 달리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넙친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녁 때까지 꼭 돌아오겠습니다. 왼쪽에 적은 친구를 만나 장례 계획을 의논하고 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정말입니다. 라고 쪽지에 연필로 크게 쓴 다음 아사쿠사에 있는 호리키 마사오의 집 주소와 이름을 적어놓고 몰래 넙친의 집을 나왔습니다. 넙치한테 잔소리를 듣고 있기가 억울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제가 소위 장례 계획을 호리키 나부랭이와 진심으로 의논할 생각으로 넙친의 집을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잠깐이라도 넙치를 안심시키고 싶어서, 그 사이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치고 싶어서 탐정소설에 나오는 그런 계략으로 쪽지를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갑자기 넙치가 충격을 받고 당황해서 혼란에 빠질 생각을 하니 무서웠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들통날 게 뻔한데도 무서워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 저의 서글픈 버릇 중 하나로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거짓말쟁이와 조금 비슷하지만 무슨 득을 보고자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저 흥이 깨져 분위기가 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숨막힐 정도로 두려워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늘 하던 필사적인 익살 서비스, 그것이 설령 그릇되고 나약한 바보짓일지라도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그만 한마디 더해 그럴듯하게 꾸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위 세상의 정직한 사람들은 저의 이러한 습성을 크게 이용했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의 밑바닥에서 떠오르는 대로 호리키의 집 주소와 이름을 쪽지 끝에 적어두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넙친의 집을 나와 신주쿠까지 걸어가 가지고 있던 책을 팔고 나서 또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했지만 우정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호리키처럼 같이 노는 친구 말고는 모든 교제가 그저 고통스럽기만 해서 그것을 덜어보고자 목숨 걸고 익사를 떨었지만 오히려 기진맥진한 나머지 조금 아는 사람의 얼굴, 심지어 그와 비슷하게 생긴 얼굴조차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기겁을 하면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불쾌한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법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저는 세상 인간들이 과연 사랑할 줄이나 아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 찾아갈 데가 전혀 없다. 그야말로 농담이 진담된 꼴이었습니다. 두고 온 편지에 적은 대로 저는 아사쿠사에 있는 호리키를 찾아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호리키의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 전보를 쳐서 호리키를 제가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 전보 요금을 치를 돈조차 없는 데다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전보만으로는 호리키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비꼬인 생각이 들어 무엇보다도 고역인 방문을 결심하고 한숨 지으며 전차를 탔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의지할 때가 저 호리키뿐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 웬일인지 등골이 오싹하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호리키는 집에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골목 안 2층 집이었는데 그는 2층 다담이 6장짜리 방 하나를 쓰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연세 드신 부모님과 젊은 직공이 끈을 꿰매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면서 일본의 남학신인 게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호리키는 도회지 사람다운 새로운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약삭빠른 습성이었습니다. 촌놈인 제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냉정하고 교활한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는 저처럼 그저 한없이 헤매고 다니는 사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한테 질렸어. 아버지한테 용서받은 거야? 아직이야? 저는 도망쳐 나온 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얼버무렸습니다. 호리키가 금방 눈치챌 게 뻔한데도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봐, 웃을 일이 아니야. 충고하는데 바보 같은 짓은 이쯤에서 그만둬야지. 난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요즘 굉장히 바쁘거든. 볼 일? 무슨 일인데? 어이, 그 방석실 잡아뜯지 마. 저는 얘기를 하면서 깔고 앉은 방석에 꿰맨 실이라고 해야 할지 묶는 끈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술처럼 생긴 내 귀퉁이의 실 하나를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놀리다가 확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호리키는 자기 집 물건이라면 방석의 실 한 올도 아까웠는지 면구스러운 기색도 없이 그야말로 눈을 치켜뜨고 저를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호리키는 이제까지 저와 사귀면서 뭐 하나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호리키의 늙은 어머니가 팥죽 2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아, 이런. 호리키는 진심으로 효자인 듯 어머니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팥죽이에요? 굉장하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볼 일이 있어서 곧 나가봐야 하거든요. 아니요. 그래도 모처럼 어머니의 자랑거리인 팥죽을 해주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너도 한 그릇 들지 그래? 어머니께서 일부러 만들어주셨는데. 호리키는 연기를 하는 것만은 아닌 듯 굉장히 기뻐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후룩후룩 먹었는데 팥이 적어서 멀건데다 팥죽에 들어있는 떡이라고 먹어보니 그것은 떡도 아니고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코 가난을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그 팥죽이 맛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늙은 어머니의 정성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가난에 대한 공포감은 있어도 경멸감은 없습니다. 팥죽과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호리키를 보고 저는 도회지 사람들의 검소한 본성, 또한 안과 밖을 확실하게 구분하며 살아가는 도쿄 사람들의 가정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안과 밖도 구별하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인간들의 삶을 피해 달아나기만 하는 얼간이인 저 혼자만 멀리 뒤처져 호리키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아 당황스러웠고 오칠이 벗겨진 젓가락으로 팥죽을 먹으면서 견딜 수 없이 서글펐다는 것을 기록해두고 싶을 뿐입니다. 미안한데
난 오늘 볼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때 여자 손님이 호리키를 찾아왔고 제 운명도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리키는 돌연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찾아오는 바람에. 아니, 상관없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자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석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문 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우두커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잡지사에서 온 듯했고 호리키한테 사파인지 뭔지를 부탁했는지 그것을 가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좀 급해서요. 다 되었습니다. 벌써 완성했죠. 이겁니다. 보시죠. 그때 전보가 왔습니다. 호리키가 그것을 읽는 순간 갑자기 기분 좋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젠장,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넙치가 보낸 전보였습니다. 어쨌든 당장 돌아가. 내가 바래다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가출한 주제에 그런 팔자 좋은 얼굴이라니. 댁이 어디세요? 옥후보입니다. 저는 엉겹결에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근처네. 여자는 코슈현에서 태어났고 28살이었습니다. 5살짜리 딸아이와 함께 고엔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정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시즈코. 그 여기자 이름입니다. 시즈코가 신주쿠에 있는 잡지사로 출근하고 나면 전 시게코라는 5살짜리 딸아이와 단둘이 얌전히 집을 봤습니다. 아파트 창 바로 앞에 드리워진 전선에 에도시대 하인의 모습을 본뜬 연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봄날 먼지바람에 찢기면서도 꽤 끈질기게 전선에 매달려 마치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듯한 연을 볼 때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낯을 불켰고 꿈속에서도 시달려 가위 눌리기도 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 얼마나? 많이. 돈 떨어지는 날 인연도 끝난다는 말은 참말이야. 어이없어. 그런 캐캐묵은. 그래? 하지만 당신은 몰라. 이렇게 지내다가는 내가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도대체 어느 쪽이 더 가난한 거야? 그리고 어느 쪽이 도망가는 건데. 이상하네. 내가 번 돈으로 아니 담배를 사고 싶어. 그림도 내가 호리키보다 훨씬 더 잘 그릴걸. 이때 중학교 때 그린 다케이치가 도깨비 그림이라고 했던 자화상 몇 장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린 걸작. 잦은 이사로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분명 뛰어난 그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봐도 그 추억 속의 걸작만 못해서 그저 언제나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나른한 상실감에 괴로웠습니다. 마시다만 한 잔의 압생트. 저는 영원히 보상받지 못할 것 같은 상실감을 은근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그림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걸 믿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 애가 타고 괴로웠습니다. 적어도 만화는 내가 호리키보다 훨씬 더 잘 그릴 거야. 그건 그래. 사실은 나도 보고 감탄했어. 시게코한테 항상 그려주는 만화 있잖아. 한번 그려볼래? 내가 우리 회사 편집장한테 부탁해볼까? 시즈코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그다지 이름 없는 어린이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뭔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 같은데도 유머러스해. 가끔 혼자 심각하게 침울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모습이 여자들의 마음을 더욱 자극하거든. 시즈코가 그 밖에 이런저런 말로 추어 올려도 그것이 정부의 추저분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점점 더 침울해질 뿐 좀처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보다 돈. 아무튼 시즈코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리저리 궁리해봐도 되레 시즈코한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대해 여장부 같은 이 코슈 여자의 신세를 질수록 소위 그녀에게 쩔쩔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고향과의 연이 완전히 끊어졌지만 시즈코하고 떳떳하게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즈코가 동분서주한 덕분에 만화도 의외로 돈벌이가 되어 그 돈으로 술과 담배를 샀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럴 때 미미하나마 저를 구원해 준 것은 시게코였습니다. 시게코는 그 무렵 아무 거리낌 없이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준다는 게 정말이야? 그래. 시게코한테는 뭐든지 주시겠지만 아빠한테는 안 그럴지도 몰라. 저는 하느님마저 두려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믿지 않으면서 하느님이 내리는 벌은 믿었던 것입니다. 신앙. 그것은 단지 하느님으로부터 채찍을 맞기 위해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심판대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믿어도 천국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받는 만큼 저는 더 두려워서 모두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이 불행하고 병적인 버릇을 시게코한테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게코는 하느님한테 뭘 빌고 싶어? 시게코는 진짜 아빠를 갖고 싶어. 저는 섬뜩할 정도로 놀랐고 어찔어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시게코의 적인지 시게코가 저의 적인지 아무튼 여기에도 저를 위협하는 무서운 인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 이해할 수 없는 타인, 비밀로 가득한 타인. 갑자기 시게코의 얼굴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게코마저 두려워했습니다. 호리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출했던 저를 그렇게나 외롭게 만들었던 사람을 저는 내치지도 못하고 희미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자네 만화가 꽤 인기 있던 것 같던데 아마추어한테는 무서운 것도 모르고 덤비는 똥배짱이 있어서 당해낼 수가 없다니까. 하지만 대생이 기본도 안 되어 있으니 방심하지 않는 게 좋아. 호리키는 스승이라도 되는 양 말했습니다. 저는 그 도깨비 그림을 이 녀석한테 보여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부질없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격하고 비명이 나올 지경이니까. 처세술만 믿다가는 언젠가 봄바탕이 드러나고 말 거야. 처세술이라니. 저는 정말이지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처세술이라니. 인간이 두려워서 피하고 속이는 것이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입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영리하고 교활한 처세술이라는 말인가요? 아, 인간은 서로를 전혀 모르고 또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평생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인 척하다가 결국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조사 땀이나 낭독하는 것일까요? 호리키는 어쨌든 제가 가출했을 때 뒤처리하는 자리에 끼어 있었던 것을 가지고 마치 제가 갱생하는데 자기가 무슨 큰 은인이나 중매인이라도 되느냐 굴었고, 제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설교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밤늦게 술에 취해 찾아와 자고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오엔을 빌려가곤 했습니다. 꼭 오엔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 오입질도 이쯤에서 끝내야지. 그 이상은 세상이 용서치 않을 거야. 세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인간의 복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세상은 강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호리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문득 세상이라는 것이 자네 아닌가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그가 화낼까봐 그만두었습니다. 세상이 용서치 않아. 세상이 아니야. 네가 용서하지 않는 거겠지. 그런 짓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끔찍한 꼴을 당할 거야. 곧 세상으로부터 매장당하고 말 거야. 너는 네 자신이 무섭고 괴기스럽고 악랄하고 엉큼하고 요사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해. 온갖 말들이 머릿속에서 오락가락했지만 저는 그저 땀을 손수건으로 닦고 식은땀이 다 나네 식은땀이 라고 말하며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은 곧 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에다 빈이 번역한 기 샤를크로의 시를 발견했을 때 저는 불이 붙은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관례를 따르면 되지. 거세고 크나큰 기쁨을 피하기만 한다면 자연히 크나큰 슬픔도 찾아오지 않는다. 앞길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돌을 두꺼비는 돌아서 지나간다. 두꺼비. 그게 나야. 세상이 용서할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어. 매장할 것도 매장될 것도 없어. 두꺼비는 느릿느릿 기어갈 뿐이야. 저는 주량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고엔 지역 부근뿐 아니라 신주쿠, 긴자까지 나가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습니다. 이제는 관례를 따르지 않으려고 선술집에서 불량배 행세를 하거나 닥치는 대로 키스하거나, 즉 동반자살 이전, 아니 그때보다 더 거칠고 야비한 술꾼이 되었고, 돈이 다 떨어지면 시즈코의 옷을 들고 나가 저당 잡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그 찢어진 연을 보고 쓴웃음을 지은 지 1년이 넘었고, 벚꽃이 지고 새싹이 돋을 무렵 저는 또다시 시즈코의 옷가지를 몰래 갖고 나와 전당포에 잡히고 돈을 빌려 긴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틀 밤 연이어 외박을 하고 사흘째 되는 날 밤, 아닌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며 아파트로 들어가 시즈코의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안에서 시즈코와 시게코가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는 거야? 아빠는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야.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술을 마시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는 틀림없이 놀랄 거야. 싫어할지도 몰라. 이것 봐. 상자에서 뛰쳐나왔어.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하얀 새끼 토끼가 있었습니다.
방 안을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토끼를 엄마와 딸이 쫓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구나, 이 사람들은. 나 같은 얼간이가 끼어들어 이제 곧 두 사람의 인생을 망치겠구나. 아, 하느님이 나 같은 놈의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면 한 번만, 평생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기도하겠소. 꾸밈 없고 소박한 행복, 착한 엄마와 딸에게 행복을. 저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합장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살그머니 문을 닫고 다시 긴자로 나갔고 그 뒤 두 번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바시 근처 선술집 2층에서 또다시 정부의 모습으로 빈둥거리며 지냈습니다. 저도 그럭저럭 이 세상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싸움. 게다가 그때뿐인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노예조차 노예다운 방법으로 비겁한 보복을 하는 법이다. 그러니 인간은 그 자리에서 거는 한판 승부 말고는 살아남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목소리로는 대의 명분을 외치면서도 노력의 목표는 항상 개인. 개인을 이기면 또 개인. 세상의 난해함은 개인의 난해함. 대양은 세상이 아니라 개인인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의 환영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나 이전처럼 끝도 없는 근심과 걱정 따위는 집어치우고 말하자면 지금 당장 필요한 행동을 웬만큼 뻔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지의 아파트를 나와 교바시 선술집 마담한테 헤어졌어 라는 말만 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즉 한판 승부에서 결판이 났고 저는 터무니없게도 그날 밤부터 그곳 2층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 가게의 손님처럼 남편처럼 종업원처럼 친척처럼 주변 사람들 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인데도 세상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단골 손님들도 저를 요조라고 부르며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세상을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저의 공포심은 봄바람에는 백일해를 일으키는 세균이 몇십만 마리, 목욕탕에는 눈을 멀게 하는 세균이 몇십만 마리, 이발소에는 탈모를 유발하는 병균이 몇십만 마리, 전철 손잡이에는 옴벌레가 우글우글, 생선회와 덜 익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에는 촌충의 유충이나 디스토마나 다른 뭔가의 알 따위가 꼭 숨어 있고 맨발로 걷다가 발바닥에 작은 유리 파편이 박히면 그것이 몸속으로 파고들어 눈동자를 찔러 실명할 수도 있다는, 말하자면 과학적 미신에 협박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십만 마리 세균이 떠돌아다니거나 우글거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면 그것은 저와 아무 관련 없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과학적 유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이 남은 밥알 3톨. 1000만 명이 하루에 3톨씩만 남겨도 쌀 몇 가마니가 낭비된다든지, 혹은 코를 푸는 데 쓰는 휴지를 1000만 명이 하루에 한 장씩만 줄인다면 펄풀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든지 하는 과학적 통계의 위협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밥 한 톨을 남기거나 코를 풀 때마다 산더미 같은 쌀과 산더미 같은 펄풀을 낭비한다는 착각에 괴로워하며 마치 중죄를 범하기라도 한 것처럼 얼마나 울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거짓말, 통계의 거짓말, 수학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알을 3톨씩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곱셈 나눗셈을 응용하는 문제라고 해도
원시적이고 지능이 떨어지는 주제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몇 번에 한 번 발을 헛디뎌서 구멍에 빠질지, 또는 전철 출입구와 플랫폼 가장자리 틈새에 승객 중 몇 명의 발이 빠질지, 그런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있을 법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장실 구멍에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가설을 철저하게 과학적 사실로 배우고 완벽하게 현실로 받아들이며 무서워했던 지금까지의 제 자신이 딱하게 느껴졌고, 또한 웃고 싶을 만큼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인간이 두려웠고, 가게의 손님을 만날 때도 미리 술을 한 잔 걸치고 나가야 했습니다. 무서운 것일수록 보고 싶은 것. 마치 아이가 작은 동물을 무서워할수록 오히려 더욱 세게 움켜쥐듯이. 저는 매일 저녁 가게에 나가 손님들 앞에서 취한 채로 변변찮은 예술론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교바시에 온 뒤로 이런 형편없는 생활이 1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잡지뿐 아니라 영내에서 판매하는 조악하고 외설스러운 잡지에 실리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조시 이키타라는 우스꽝스러운 필명으로 추잡한 누드와 같은 것을 그리고 거기에 대강 루바이야티의 식구를 넣었습니다. 헛된 기도 따위 그만두고 눈물 자아내는 것 따위 미련 없이 던져버려. 자, 한잔하세. 좋은 일만 생각하고 쓸데없는 걱정 따위는 잊어버려. 불안이나 공포로 사람을 위협하는 놈들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가 두려워 죽은 자의 복수에 대비하려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지. 불러라, 술이 가득하니 내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하네. 오늘 아침 눈 떠보니 그저 황량할 뿐. 의아한 하룻밤 사이 뒤바뀐 기분이여. 형벌 따위 생각지 마라.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뭔지 모를 불안이다. 방귀를 뀐 것까지 모두 죄로 친다면 살아남을 수 없지. 정의가 인생의 지침이더냐. 그렇다면 피로 물든 전장의 암살자의 칼끝에 무슨 정의 따위가 있으리요. 그 어디에 지침의 원리가 있겠는가. 무슨 예지의 빛이 있겠는가. 아름다운 것도 두려운 것도 이 세상이니 연약한 자의 자식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어쩌지도 못하는 정욕의 씨가 뿌리내린 탓에 선이다, 악이다, 죄다, 벌이다 하는 저주뿐. 어쩌지 못해 그저 갈팡질팡할 뿐 눌러 부술 힘도 의지도 얻지 못하네. 어디를 어떻게 헤매고 다녔던 것이냐. 뭐 비판, 검토, 재인식, 쳇 공허한 꿈을, 헛된 환상을. 에헤, 술을 잊었으니 모두 어리석은 생각일 뿐. 어떤가 이 끝없는 넓은 하늘을 보라. 그 속에 볼속된 점이지 않은가. 이 지구가 왜 자전하는지 알겠는가. 도처에서 더할 수 없이 큰 힘을 느끼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한 인간성을 발견하는 나는 이단자인가. 모두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 아니면 상식도 지혜도 없는 거지. 살아있는 육신의 기쁨을 금하거나 술을 못 마시게 하고. 좋아, 무스타파. 나는 그런 것 정말 싫어. 그 무렵 저에게 술을 끊어보라고 권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선술집 맞은편 작은 담배 가게에 17, 8살쯤 되는 아가씨였습니다. 요시코라고 불리던 그 아이는 제가 담배를 사러 갈 때마다 웃으면서 충고했습니다. 새해 어느 몹시 추운 밤, 저는 취한 채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담배 가게 앞 맨홀에 빠졌습니다. 요시코 살려줘! 라고 소리 지르자
요시코가 나와서 꺼내줬고 오른팔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시코는 웃지도 않고 차분하게 너무 많이 마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다쳐서 피를 흘리고 그러다 불구자가 되는 것은 정말 사양하는지라 요시코한테 팔의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이쯤에서 술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을 거야. 꼭 끊을 거야. 요시코, 술 끊으면 내 섹시가 돼줄래? 그러나 섹시 운운한 것은 농담이었습니다. 물이죠. 물이란 물론의 줄임말입니다. 그 무렵에는 줄임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모던보이의 줄임말을 모보라든가, 모던걸의 줄임말을 모가라든가. 어두컴컴한 가게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요시코의 하얀 얼굴. 아, 더러움을 모르는 고귀한 순결.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어린 처녀와 잔 적이 없다. 결혼하자. 그로 인해 나중에 어떤 큰 슬픔이 찾아와도 괜찮아. 거칠고 사나우리만큼 크나큰 기쁨, 평생 단 한 번뿐이라도 괜찮아. 순결의 아름다움이란 바보 같은 시인의 달콤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결혼하고 봄이 되면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아오바 폭포를 보러 가리라고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그러고 나서 마침내 우리는 결혼했고 그로 인한 기쁨은 크지 않았지만 그 뒤에 찾아온 슬픔은 처참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뿐 아니라 실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역시나 바닥을 알 수 없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호리키와 나. 서로 경멸하면서도 사귀고 또 서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라면 저와 호리키도 분명 친구일 것입니다. 저는 교바시의 그 선술집 마담의 의협심을 믿고 담배가게의 요시코를 내연의 처로 삼아 츠키지의 스미다강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작은 목조 아파트 1층에 방 하나를 빌려 둘이 함께 살았습니다. 술을 끊고 고정적인 직업으로 삼게 된 만화 그리는 일에 정신을 쏟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둘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돌아오는 길에 찻집 같은 데 들르거나 화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이 어린 새색 씨의 얘기를 듣거나 하는 짓을 보는 게 즐거워. 이거 어쩌면 나도 머지않아 차츰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어 비참하게 죽는 일 따위는 없지 않을까. 라는 달콤한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라 가슴 속에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가려던 바로 그때 호리키가 또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요시코는 신뢰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교바시의 선술집 마담과의 관계는 물론 제가 가마쿠라에서 일으킨 사건에 대해 말해도 츠네코와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대놓고 말해도 요시코의 귀에는 모두 농담으로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잘난 체는 여전하군. 뭐 별일은 아니고 오늘은 고엔지 여사의 심부름으로 온 거야. 가끔 놀러 오라고 전해달라더군. 잊을만 하면 괴상하게 생긴 새가 날아와 기억의 상처를 부리로 쪼아댔습니다. 순식간에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가 눈앞에 또렷이 펼쳐져 으악,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겁이 나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잔할래? 제가 물었습니다. 좋아. 호리키가 말했습니다. 저와 호리키, 우리 둘은 서로 닮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싸구려 술을 마시며 싸돌아다닐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옛정을 새록새록 떠올리며 교바시에 있는 그 선술집에 같이 가기도 했고, 만취한 개 2마리가 되어 고엔지에 있는 시즈코의 아파트에 찾아가 하룻밤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호리키는 해질 무렵 후줄근한 유카타를 입고 치키지의 제 아파트에 찾아와 오늘 좀 돈이 필요해서 여름옷을 저당 잡혔어. 그런데 노모가 이 사실을 알면 체면이 안 서서 말이야. 지금 바로 옷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돈 좀 빌려줄래?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수중에 한 푼도 없어서 여느 때처럼 요시코한테 시켜서 그녀의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마련해 호리키한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조금 남아 요시코한테 소주를 사오라고 해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가끔 스미다 강에서 솔솔 불어오는 시궁창 냄새나는 바람을 쐬며 정말 누추한 남양 향연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희극명사, 비극명사 알아맞히기 놀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발한 놀이였습니다. 명사를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렇다면 희극명사, 비극명사도 구분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증기선과 기차는 둘 다 비극명사이고 전차와 버스는 모두 희극명사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예술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희극의 비극명사를 하나라도 넣는 극작가는 그것만으로도 낙제고 비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놀이를 과거 전 세계 어떤 살롱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세련된 놀이라고 만족해 있습니다. 그때 이 비슷한 놀이를 하나 더 만들어냈는데 반대말 찾기였습니다. 검정의 반대말은 하양. 하지만 하양의 반대말은 빨강. 빨강의 반대말은 검정. 꽃의 반대말은? 이렇게 질문하자 호리키가 입을 삐죽거리며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게츠라는 요리집이 있으니 달이야. 아니, 그건 반대가 아니지. 오히려 유의어지. 별하고 제비꽃도 유의어잖아. 반대말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벌이네. 벌? 아, 뭐라네. 개미인가? 뭐야, 그건 그림 주제지.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 알았다. 꽃의 떼구름. 달의 떼구름이겠지. 그래, 맞아. 꽃의 바람? 아, 바람이다. 꽃의 반대말은 바람. 아니, 비파야. 아, 더는 안 돼. 꽃의 반대말은 대략 이 세상에서 가장 꽃 같지 않은 것? 그런 걸 들어야지. 그러니까 기다려봐. 뭐야. 여자잖아. 내친 김에 여자의 유의어는? 내장. 자네는 아무래도 시를 모르는군. 그럼 내장의 반대말은? 우유. 이건 좀 잘했네. 그런 식으로 하나 더. 부끄러움의 반대말은? 파렴치한. 호리키 마사오는? 이때쯤이면 우리 둘의 얼굴에는 점점 웃음기가 사라졌고 소주에 취했을 때 특유의 그 유리 파편이 머리에 꽉 들어찬 듯한 음침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건방진 소리 그만해. 난 아직 너처럼 밧줄에 묶이는 치욕을 당한 적은 없어. 흠칫했습니다. 호리키는 내심 나를 진짜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나를 그저 제때 죽지 못한 쓸모없는 늙은이, 수치도 모르는 인간,
멍청한 도깨비, 말하자면 살아있는 시체라고밖에 여기지 않았던 거야. 게다가 자기 쾌락을 위해 이용해 먹는 딱 그만큼의 친구였던 거야. 라고 생각하니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호리키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난 옛날부터 인간이 될 자격이 없는 아이였어. 호리키가 경매라는 것도 당연한지 모르지. 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죄의 반대말은 뭘까? 이건 어려울걸.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이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하는 호리키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가까운 빌딩에서 깜박거리는 네온 사인의 붉은 빛을 받아 호리키의 얼굴은 민환 형사처럼 위엄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죄라는 건 이봐, 그런 게 아니야. 죄의 반대말이 법이라니. 그럼 뭐야? 신이야? 너한테는 어딘가 예수쟁이 냄새가 난단 말이야. 불쾌하게. 그렇게 경솔하게 결론 내리지 마. 우리 둘이 좀 더 생각해 보자고. 이건 재미있는 주제잖아. 이 주제에 대한 답변 하나로 그 사람을 완전히 알 것 같은데. 악과 죄가 다른 건가? 다르다고 생각해.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제멋대로 만들어낸 도덕적인 말이지. 설마 죄의 반대말은 선이지. 선량한 시민. 즉, 나 같은 사람 말이야. 농담은 집어치워. 선은 악의 반대말이지 죄의 반대말이 아니야. 관도 그러면 역시 하느님이겠지. 하느님. 뭐든 하느님이라고 해두면 틀림없어. 아, 배고파. 지금 밑에서 요시코가 누에콩을 삶고 있어. 너는 죄라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뭐. 너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난 즐기기는 해도 여자를 죽게 만들거나 여자한테 돈을 알겨내는 짓 같은 건 안 하거든. 죽게 만든 게 아니야. 알겨낸 게 아니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나마 필사적으로 항의하는 소리가 일어나도 하지만 내가 나쁜 인간이지 라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는 이 버릇.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서슴없이 맞서서 논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이 죄는 아니야. 죄의 반대말을 알면 죄의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느님, 구원, 사랑, 빛. 그러나 하느님의 반대말은 사탄이지. 구원의 반대말은 고뇌일 거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고, 선은 악, 죄와 기도, 죄와 회개, 죄와 고백, 죄와 모두 유의어야. 죄의 반대말은 뭐지? 죄의 반대말은 벌이지. 꿀처럼 달콤하잖아. 아,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가져와. 네가 가져오면 되잖아. 태어나서 거의 처음이라고 할 만큼 몹시 화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알았어. 죄와 배고픔, 배고픔과 누에콩. 아니, 이건 유의어인가? 호리키는 허튼 소리를 짓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언뜻 이 말이 머리 한쪽을 스쳤습니다. 그 도스토씨가 죄와 벌을 유의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반대말로 나란히 쓴 것이라면 죄와 벌, 절대 서로 통할 수 없는 것, 양립할 수 없는 얼음과 숯. 죄와 벌을 반대말이라고 생각한 도스토의 녹색 수초, 썩은 연못, 뒤엉킨 삼실가닥의 깊은 속. 알 것 같다. 아니야, 아직. 어이, 누에콩은 무슨... 이리 와봐. 호리키의 목소리와 얼굴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호리키가 지금 막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래층에 내려갔나 싶더니 벌써 돌아왔습니다. 우리 둘은 평소와 달리 살기를 띠고 옥상에서 2층으로 내려갔고 2층에서 한층 더 밑에 있는 제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호리키가 멈춰서더니 작은 소리로 봐라며 가리켰습니다. 제 방 위쪽에 작은 창문이 열려 있어서 방 안이 들여다보였습니다. 불 켜진 방에 짐승 2마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질어질한 채로 숨을 격하게 몰아쉬며 마음속으로 이것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 또한 인간의 모습이야. 놀랄 것 없어. 라고 중얼거리며 요시코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 아무렇게나 드러누워 비가 올 것 같은 여름 밤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저를 덮친 감정은 분노도 혐오도 그렇다고 슬픔도 아닌 무시무시한 공포였습니다. 그것도 묘지에서 유령 같은 것을 보고 느끼는 공포가 아니라 절의 삼나무 숲에서 하얀 옷을 입은 신의 형상을 만났을 때 느낄 법한 입술도 떼지 못할 고대의 극심한 공포감이었습니다. 딱하게 됐다만 이 일로 너도 조금은 깨달았겠지. 난 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여기는 꼭 지옥 같아. 하지만 요시코 씨는 용서해줘. 너도 어차피 변변찮은 녀석이니까. 거북한 곳에 오래 머물 만큼 얼빠진 호리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 혼자 소주를 마시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새 등 뒤에 요시코가 누에콩을 수북이 담은 접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짓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나란히 앉아 콩을 먹었습니다. 아, 믿음이 죄가 되는가? 상대 남자는 저한테 만화를 의뢰하고 짐짓 잘난 척하며 몇 푼 안 되는 돈을 던져주고 가는 30살 안팎의 무식하고 땅딸막한 장사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그 장사치는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그 장사치를 증오하기보다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큰 헛기침이든 뭐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한테 알려주러 옥상으로 돌아온 호리키가 밉고 화가 치밀었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마음이 불끈불끈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새치가 나기 시작했고 점점 매사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한없이 의심하게 되었고 세상살이에 대한 일체의 기대, 기쁨, 공명과 같은 것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졌습니다. 그 뒤 누구든 그 상처에 다가오기만 해도 통증을 느꼈습니다. 실로 그것은 제 일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 여쭙니다. 믿음이 죄가 되나요? 요시코가 더럽혀졌다기보다 요시코의 믿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역겹고 주저주저하며 사람의 낯빛만 살피고 사람에 대한 믿음에 아예 금이 가버린 자에게는 요시코의 때묻지 않은 믿음이야말로 아오바 폭포처럼 시원하게 느껴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것이 누런 구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맑고 순수한 믿음은 죄의 원천인 것인가요? 어느 여름날 밤 요시코를 믿었고 그것이 전부였는데 단지 그 때문에 제 미간이 정통으로 깨졌고 목소리가 쉬었고 머리카락이 새기 시작했고 요시코는 평생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연말,
저는 밤늦게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취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설탕물이 마시고 싶었지만 요시코가 잠든 것 같아 직접 설탕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보니 설탕은 없고 대신 검정색의 작고 긴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서 상자에 붙어있는 상표를 보는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상표는 손톱 자국이 남은 채 반 이상 뜯겨나가 있었고 영어 철자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다이얼이었습니다. 다이얼. 그 무렵 저는 오로지 소주만 마셨고 수면제는 복용하지 않았지만 불면증은 지병이나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의 수면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얼 한 상자는 분명 치사량 이상이었습니다. 아직 상자의 봉합 부분을 뜯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결행할 작정으로 이런 곳에 더구나 상표를 떼고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가만히 컵에 물을 따르고 천천히 상자의 봉합을 뜯어 전부 한 입에 털어놓고 차분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끄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흘 밤낮을 죽은 듯이 잤다고 합니다. 깨어났을 때 맨 먼저 중얼거린 헛소리는 집으로 갈 거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집. 어디에 있는 집을 가리키는 것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차츰 안개가 걷히고 보니 머리맡에 넙치가 심히 언짢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말이었어요. 모두 눈이 돌아갈 만큼 바쁜데 항상 연말을 기다렸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니 내가 당할 재간이 없네요. 넙치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 사람은 교바시의 선술집 마담이었습니다. 저는 마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요시코랑 헤어질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지도 못하게 바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여자들이 없는 곳으로 갈 거예요. 하하하라고 넙치가 먼저 큰 소리로 웃었고 마담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벌개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라며 넙치가 마구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없는 곳에 가는 게 좋겠지. 여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 돼. 여자가 없는 곳에 간다니 훌륭한 발상이에요. 여자가 없는 곳. 그러나 저의 그 멍청한 헛소리는 나중에 매우 참담하게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코는 마치 제가 자기 대신 독약을 먹기라도 한 듯 제 앞에서 전보다 한층 더 안절부절 못했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이얼 사건 이후 제 몸은 부쩍 수척해졌고 손발에 기운이 없어서 만화 그리는 일도 게을리했습니다. 아파트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려니 우울해서 그냥 밖으로 나와 변함없이 싸구려 술을 들이켰습니다. 도쿄에 폭설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긴자 뒷골목에서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로 되뇌어 부르면서 계속 쌓이는 눈을 구둣발로 차서 흩으며 걷다가 갑자기 토악질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각혈이 나왔습니다. 멀리서 계집아이의 애처로운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우선 뭔가 적당한 약을 이라고 생각하며 가까운 약국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부인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부인은 플래시 세리를 받은 것처럼 고개를 쳐들고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장승처럼 서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혐오스러운 기색이 없었고 거의 구원을 바라는 듯한 동정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아, 이 부인도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은 남의 불행에도 민감한 법이니까. 라고 생각한 순간 문득 그 부인이 목발을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커다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각혈이 아무래도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서 부인에게 아주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몸 상태를 숨김없이 털어놓고 상담했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해요. 우리는 혈육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시고 싶거든요. 안 돼요. 제 남편도 폐결핵에 걸렸었는데 술로 균을 죽인다나 뭐라나 하며 술에 푹 절어 살다가 명을 재촉했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요. 약은 드릴게요. 술은 꼭 끊으세요. 이건 조혈제, 이건 비타민 주사액, 주사기는 이건 칼슘 정제, 위를 보호하는 소화제. 마지막에 부인이 이것은 무슨 짓을 해도 술을 마시고 싶어 못 견딜 때 먹는 약이라며 재빨리 종이에 싸준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모르핀 주사액이었습니다. 술보다는 덜 해롭다는 부인의 말을 믿었고 또 한편으로는 술에 취하면 불결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오랜만에 알코올이라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팔에 그 모르핀 주사를 놨습니다. 불안, 초조, 수치심이 말끔히 사라졌고 저는 아주 명랑한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으면 몸이 쇠약하다는 것도 있고 열심히 만화를 그렸고 그림을 그리면서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특이하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대씩 맞기로 했던 것이 2대가 되고 4대가 되었을 즈음 저는 더 이상 이 약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 돼요. 중독이면 그럼 큰일 나요. 부탁해요. 한 상자만 더. 계산은 월말에 꼭 해줄게요. 계산은 언제 하든 상관없는데 경찰 쪽이 시끄럽거든요. 어떻게든 어물어물 넘겨줘요. 부탁해요, 부인. 키스해줄게요. 부인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약이 없으면 일이 안 돼서 그래요. 나한테는 그게 강장제라고요. 저 약을 먹고 나서부터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덕분에 몸이 정말 좋아졌다고요. 나라고 언제까지 형편없는 만화만 그리고 있을 순 없어요. 이제부터 술도 끊고 병도 고치고 열심히 공부도 해서 꼭 훌륭한 만화를 그려서 보여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부탁해요. 곤란한데 중독돼도 난 책임 못 져요. 그러고는 또각또각 목발 소리를 내며 선반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한 상자는 안 돼요. 다 써버릴 테니까. 반만 가져가요. 할 수 없죠.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사를 한 대 놓았습니다. 밤늦게 약국문을 두드린 적도 있습니다. 잠옷차림으로 또각또각 목발을 짚고 나온 부인을 느닷없이 껴안고 키스하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부인은 잠자코 저에게 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약 또한 소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역겹고 불결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을 때 저는 이미 심각한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약을 손에 넣고 싶어서 또다시 추나를 베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몸이 불편한 약국 부인과 말 그대로 추저분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어떤 일을 해도 뭘 해도 안 된다. 더 수치스러울 뿐이다.
그저 음탕한 죄, 더러운 죄가 더해 고뇌는 더욱 커지고 늘어갈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곰곰이 하면서도 여전히 반미치광이로 아파트와 약국 사이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만큼 약 사용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약값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부인은 제 얼굴을 보고 눈물 지었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이것이 실패하면 남은 일은 목매는 것뿐이다. 하느님의 존재를 걸 정도로 결의를 다지고 저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긴 편지로 모든 속사정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저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은 약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밤 10개를 한꺼번에 주사하고 강물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남몰래 각오를 다진 그날 오후, 넙치가 악마의 직감을 느낀 듯 호리키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각혈했다며? 호리키는 제 앞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그렇게 말하고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가 고맙고 기뻐서 저는 그만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정한 미소 한 번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태워졌습니다. 넙치도 차분한 어조로 어쨌든 입원해야 하니까 뒷일은 우리에게 맡겨요. 라며 권했고 저는 의지도 판단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훌쩍거리며 두 사람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랐습니다.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숲속의 큰 병원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저 요양소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숫기 없는 미소를 짓는 젊은 의사에게 안내되어 어느 병동에 들어갔고 철커덕 하고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다이얼을 털어넣을 때 여자가 없는 곳에 가겠다던 그 어리석은 헛소리가 참으로 묘하게 실현된 꼴이었습니다. 그 병동에는 미친 남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도 남자여서 그야말로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미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 병원에 들어온 사람은 미친 사람,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께 여쭙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요? 호리키의 그 묘하게 다정한 미소에 울음을 터뜨렸고 판단력이나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차에 타고 여기까지 끌려와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여기에서 나간다 해도 제 이마에는 여전히 미친 사람,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겠죠. 인간 실격. 저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때가 초여름쯤이라 창문 쇠창살 사이로 병원 정원에 작은 연못에 핀 붉은 수련꽃이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 정원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할 무렵 뜻밖의 고향에서 큰형이 넙치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와서 언제나 그렇듯 고지식하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더 이상 네 과거에 대해 묻지 않을 거야. 살아갈 걱정도 할 필요 없어.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대신 여러 가지 미련이 남겠지만
즉시 도쿄를 떠나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거라. 네가 도쿄에서 저지른 일은 시부타가 대충 뒤처리를 해줬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저는 고향 산천이 눈앞에서 펼쳐진 듯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락없는 패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점점 더 멍청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없다. 제 마음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그리우면서도 무서운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 고뇌의 단지가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맥이 탁 풀렸습니다. 고뇌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큰형은 저에게 한 약속을 정확하게 이행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마을에서 기차로 4-5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도호쿠 지방에서는 아주 드물게 따뜻한 해변 온천지가 있었는데 그 마을 변두리에 방은 5개나 있지만 꽤 오래된 듯 벽은 부서지고 기둥은 벌레가 먹어 보수도 할 수 없을 만큼 허름한 집을 마련해 주었고 짙은 붉은색 머리칼이 60살 가까이 된 듯한 못생긴 하녀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3년 조금 더 지나는 동안 그 테츠라는 늙은 하녀는 몇 차례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욕보였고 가끔 부부싸움 같은 것을 하기 시작했으며 폐병은 내치락 들이치락 하면서 살이 올랐다 빠졌다 하고 혈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태츠한테 마을 약국에 가서 칼모틴을 사오라고 했는데 다른 때와는 상자 모양이 달랐습니다. 저도 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전에 열알을 먹고도 잠이 안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뱃속이 이상해 급히 화장실에 갔더니 심한 설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심쩍어 약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헤노모틴이라는 설사약이었습니다. 페이는 아무래도 희극 명사인 것 같습니다. 잠이 잘 오게 하려고 먹은 것이 설사약이었고 그 설사약 이름이 헤노모틴이라니. 지금 저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지금까지 아비규환처럼 살아온 소위 인간 세계에서 진리라고 느낀 것은 단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올해 저는 27살입니다.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살이 넘은 것으로 봅니다.